이번 차시에는 가스 중독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주위에 가장 가까이 있는 가스는 무엇입니까? 바로 뿡뿡이 방귀입니다. 방귀는 항문으로부터 배출되는 기체로 구린내를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정상 성인은 하루에 몇 번이나 혹은 얼마나 많은 양의 가스를 배출할까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질문일 것 같습니다. 성인은 하루에 평균 10회에서 20회 정도 방귀를 뀌고 그것을 통해 600 내지 1000cc 정도의 가스를 배출합니다. 이 방귀는 질소와 수소, 메탄, 산소, 이산화탄소 등과 소량의 기타 가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방귀에 대해 이렇게 자세히 언급하는 것도 저에게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근데 혹시 방귀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방귀세를 부과하는 나라가 있는지는 아십니까? 앞에 있는 수강생은 제가 또 무슨 소리를 하느냐 하는 표정입니다. 지구 온난화의 주범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산화탄소입니다. 방귀에 나오는 메탄가스가 이 이산화탄소보다 20배나 강한 온실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방귀를 많이 배출하는 소에 방귀세를 매긴 것입니다. 그 나라가 어디라고요? 바로 에스토니아입니다. 에스토니아는 2009년부터 소에 방귀세를 도입했습니다. 덴마크와 뉴질랜드도 축산농가에 일종의 방귀세를 추진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는 한 번의 방귀, 지구온난화의 주범을 감소시키는 예방책입니다. 유독가스 중독 중 그 발생 빈도가 높은 것은 일산화탄소와 아황산 가스 중독입니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환자들의 증상을 보면 초기에는 두통, 현기증, 메스꺼움, 두토 등의 자각 증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식장애나 경련 발작을 일으키며 의식을 잃게 만듭니다. 심하면 시각장애나 심근장애 등이 나타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산화탄소와 아황산 가스 중독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무연탄을 연료로 쓰는 경우에 그 가스에 의해 일산화탄소 중독을 흔히 일으킵니다. 물론 도시가스에서도 배출됩니다. 일산화탄소는 공기 중에 포함된 농도가 극소량일지라도 중독 증상을 일으킵니다. 이 일산화탄소는 무색, 무미, 무취합니다. 일산화탄소는 혈액 중에 산소를 운반하는 혈색소와 결합이 산소보다 무려 210배나 높습니다. 그래서 일산화탄소만 있으면 산소를 운반하는 혈색소는 무조건 일산화탄소와 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일산화탄소와 결합한 혈색소는 이 산소를 운반할 수 없게 되어 세포들이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산소 부족에 대해 예민한 신경세포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제일 먼저 손상을 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 중추신경계통에 큰 손상을 입히게 됩니다. 일산화탄소 중독이 있으면 머리에 주로 치명상을 먼저 입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일산화탄소는 연탄이 불완전 연소할 때 잘 발생합니다. 요즘은 연탄을 사용하는 집이 많지 않아 연탄가스 중독은 아주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병원도 일산화탄소 중독 시 가장 중요한 치료기기인 고압 산소장치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연탄은 젖어 있을수록 일산화탄소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
대개 착화 후 2시간 이내, 꺼져가기 1시간 이내에 가스 발생이 가장 많습니다. 연탄은 가능한 건조한 것을 사용하고 잠들기 2시간 전에 교체하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가정에서 연탄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곳인 식당에서 연탄을 사용하곤 합니다. 연탄구이가 유명한 음식점들이 있습니다. 추억과 관련된 테마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몸에는 해가 되는 테마이기도 합니다. 일산화탄소에 중독되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까요? 물론 일산화탄소에 의한 중독 증상은 주위 환경의 일산화탄소 농도, 노출 시간, 그리고 노출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산화탄소에 중독에 의한 증상은 두통, 호흡곤란, 성격 변화, 비정상적으로 감정적인 행동 또는 감정의 극단적인 기복, 피로, 전반적으로 아픈 느낌, 어지럼증을 호소합니다. 또한 어색한 행동 또는 보행곤란, 시야장애, 혼란과 판단력 장애, 오심과 구토, 빠른 호흡, 흉통, 빠르거나 불규칙한 맥박, 의식소실, 경련, 혼수 상태를 보입니다. 더불어 고농도의 일산화탄소 노출의 경우 몇 분 이내, 저농도의 일산화탄소의 노출의 경우 1시간 이내에 사망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산소 부족 때문입니다. 이 그림은 우리 가정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을 일으키는 도시가스 유출에 대한 원인을 단계별로 스케마틱하게 그려놓은 사진입니다. 각 단계마다 원인이 있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항상 점검을 필요로 합니다. 도시가스를 이용하는 아파트보다는 배달용 가스를 이용하는 단독주택에서 발생 위험이 높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가스 점검이 필수입니다. 일산화탄소는 대기오염물질 중 가장 대표적인 독성을 가지고 있으며 주로 인체에 해를 줍니다. 그에 비해 아황산가스는 인체, 동물, 식물, 건축물 등에도 피해를 주어 많은 경제적 손실을 초래합니다. 아황산가스는 황이 연소할 때 발생하는 기체로 황과 산소의 화합물입니다. 자극성 냄새가 나는 무색 기체로 인체의 점막을 침해하는 독성이 있습니다. 아황산가스는 석탄과 석유에 포함되어 있는 황분이 연소에 의해 산소와 결합해서 발생합니다. 아황산가스는 아주 낮은 농도에서도 호흡기 계통을 자극하므로 건강에 매우 해로운 물질입니다. 또한 세계 도처에서 발생하는 스모그의 주요 원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아황산가스의 농도가 가장 높은 도시는 어디입니까? 바로 울산입니다. 아황산가스는 물에 대한 용해도가 높아 기도에 용이하게 흡수되어 처음에는 자극작용을 나타내고 나중에는 기도가 부어 기도 저항을 일으켜 호흡곤란이 심해집니다. 또 아황산가스는 기관지 점막을 자극해서 가래가 많이 나오게 합니다. 아황산가스로 인한 호흡기 계통의 증상은 기관지 수축, 기도의 저항 증가, 호흡 및 맥박의 증가, 호흡기 점막의 분비 증가를 일으켜서 기관지 천식, 해소 등을 수반하다가 더 진행하면 사망합니다. 아황산가스가 매우 저농도일지라도 폐질환이 있는 사람이 이 가스에 중독되면 정상인보다 10% 정도의 중증의 증상을 나타내곤 합니다. 스모그 같은 기상 조건 하에서는 갑자기 기도질환 환자가 늘어 많은 사망자를 내지만 평상시에는
호흡기 질환을 악화시키거나 환자 수를 늘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1950년도 런던 스모그 사건은 유명합니다. 만성폐질환, 호흡기 장애로 약 1만 2천 명이 사망했습니다. 정말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예전엔 하늘을 쳐다보는 것이 운치가 있었는데 지금은 눈살을 찌푸릴 때가 많습니다. 황사 때문에, 자동차 배기가스 때문에, 아황산 가스 때문에 뿌옇게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후손들을 생각하며 깨끗한 하늘을 만들어 다시 한번 운치를 느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오늘날에는 미세먼지가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합니다. 여기서 미세먼지를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머리카락보다 두께가 5분의 1에서 20분의 1 정도의 먼지들이 코 점막을 통해서 침투하여 불편한 증상을 초래합니다. 또한 눈이나 입으로 침투합니다. 장기적으로 노출 시 천식과 폐 질환 등의 각종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매우 나쁜 날은 외출을 자제해야 되는 것을 권면받기도 합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 외출 시 황사 마스크 착용, 외출 후 깨끗이 씻기는 것이 건강에 아주 도움이 됩니다. 일산화탄소 중독의 응급처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냥 뛰지 말고 물 적신 수건으로 입과 코를 막고 심호흡을 한 다음에 들어갑니다. 먼저 창문이나 입구를 개방하여 환기를 시키고 중간 밸브를 잠그는 등 가스 누출의 원인을 제거합니다. 사고 현장이 어둡더라도 성냥이나 라이터는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가스에 따라서는 폭발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전기기구를 만지거나 화기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호흡이 약하거나 끊길 때는 인공호흡을 실시합니다. 먼저 환자가 의식이 있을 때 응급처치 방법입니다. 가장 먼저 창문을 활짝 열고 환자를 다른 방으로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호흡하기에 좋도록 가슴을 풀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도록 합니다. 가스밸브 잠김, 환기,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는 것이 이 조치의 가장 중요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독받은 당사자가 메스껍다고 하는 경우 청량음료나 시원한 설탕물을 마시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민간요법으로 동치미 국물을 먹이는 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또한 커피를 진하게 타서 마시면 두통에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도 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의식이 있을 때 하는 조치입니다. 의식이 없을 때는 먹고 마시는 것을 삼가해야 합니다. 환자가 의식이 없을 때는 어떤 처치를 응급으로 해야 할까요? 의식이 없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상태라고 짐작하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환자가 의식이 없을 때는 환자의 상태를 안정화시키고 빨리 고압 산소 장치가 있는 병원으로 옮겨야 합니다. 병원에서 고압 산소 장치로 고압 산소요법을 받으면 98% 이상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의식이 없고 맥박을 잡았을 때 잘 잡히지 않는다면 심장이 멈춘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시 심장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힘차게 치든지 정식적인 심장 마사지를 해 주어야 합니다. 심장 마사지와 관련된 심폐소생술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사진들은 무엇입니까? 이 사진은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뱀이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시골 약장수들이 잘 팔러 다니는 뱀입니다. 그때 약장수들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것이 뭐냐? 나도 몰라. 남들이 그리야. 뱀이야, 뱀. 자, 애들은 가라. 할아버지 이거 한번 먹어봐. 힘 한번 써봐. 전봇대가 그냥 뽑혀. 허리 굽은 80세 할머니 한번 먹어봐. 바로 허리가 쫙 펴져. 이렇게 약장사를 하곤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뱀을 지독히 싫어합니다. 둘째는 뱀 중에서도 독사들입니다. 독사에 물리면 생명이 위태롭다는 것은 알죠? 그러면 일반 뱀과 독사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독사는 머리가 삼각형이고 동공은 수직 형태입니다. 독사가 물었을 때는 한 줄 형태이고 두 개의 송곳니 자국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반면에 비독사는 머리가 둥근 형태이고 동공도 둥근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빨 자국은 두 줄 선이 보이며 말굿 모양입니다. 뱀에 물리면 물린 자국을 확인하여 즉시 독사에 물린 것인지 비독사에 물린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뱀에 물렸을 때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뱀은 한 번 이상 무는 습성이 있어 환자를 뱀으로부터 피신시킵니다. 그리고 안전하다면 뱀의 종류를 확인합니다. 환자를 누이고 안정시키며 상처 부위를 심장보다 낮게 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합니다. 흥분하거나 걷거나 뛰면 혈액순환이 빨라져 독이 더 빨리 온몸에 퍼집니다. 상지를 물린 경우 반지나 시계 등을 제거합니다. 물린 부위의 부종으로 인하여 반지 등에 끼이면서 혈액 차단에 의하여 피부가 썩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비누와 물로 부드럽게 물린 부위를 닦아내어 독립 자국을 확인합니다. 만약에 팔이나 다리를 물렸을 때는 2-3cm 정도의 폭의 헝겊 등으로 물린 부위에서 5 내지 10cm 상부를 묶습니다. 묶을 때는 너무 세게 묶지 말고 묶은 위치 아래에서 맥박이 촉진될 정도의 압력으로 묶습니다. 너무 세게 묶으면 혈류가 차단돼 오히려 조직 괴사 등을 유발합니다. 독소가 사지의 정맥을 따라서 퍼져나간 것을 차단하고자 하는 조치입니다. 30분이 경과하지 않았으면 뱀의 이빨 자국을 연결하는 가상선을 생각하여 소속된 칼로 일자로 0.3cm 깊이 절개합니다. 물린 지 30분 이내일 때는 흡입기를 이용하여 상체의 혈액을 흡입합니다. 입으로 빨아내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즉, 빨아내는 사람의 구강에 상처가 있는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즉, 입안에 상처가 있는 상태에서 흡입을 하다 보면 흡입 당사자의 상처를 통해 독이 몸으로 흡수될 수 있습니다. 독이 몸으로 흡수되면 위험한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능하면 흡입기를 이용하여 안전합니다. 혈압, 심박동, 호흡 등의 생체 징후를 관찰합니다. 쇼크의 증상가 나타나면 환자를 쇼크 자세로 유지합니다. 환자를 반드시 눕히고 팔을 물린 경우는 다리를 30도 정도 올려주어 다리를 물렸을 때에는 반드시 누인 상태에서 구토 유발 가능성을 주의합니다. 그 다음 병원으로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다음 그림은 벌입니다. 그 중에서도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벌들입니다. 그 벌은 바로 말벌과 땅벌이죠. 이들에게 한번 물리면 생명이 위험한 지경까지 갈 수 있습니다. 말벌과 땅벌의 피해는 여름부터 가을까지 그 수가 증가하는 시기입니다. 땅벌의 경우 무덤이나 길가와 같이 양지 바른 곳에 짖기 때문에 무심코
사람들이 벌집을 건드리기가 쉽습니다. 벌들은 검은 물체를 천적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검은 옷은 피하고 자극적인 향수나 화장품 등은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 다음 그림은 벌과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벌과 친한 재주를 가지고 있을까요? 대단합니다. 벌에 물리면 오른쪽 그림처럼 피부나 점막이 부어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성묘 가서 땅벌이나 말벌에게 쏘이면 부어오르는 증상이 피부뿐만 아니라 갑작스럽게 기도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숨도 못 쉴 정도의 현상이 나타나죠. 기도가 부어올라 숨 쉬는데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면 벌에 쏘였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숨을 쉴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벌에 쏘였을 때 응급처치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우선 피부에 박힌 벌침을 제거합니다. 어떻게 하면 잘 제거할 수 있을까요? 물론 손톱 끝으로 벌침을 뽑아내면 됩니다. 그런데 손톱 끝으로 잘 안 될 때는 신용카드를 꺼내서 벌침을 확인합니다. 신용카드로 벌침을 끄집어냅니다. 사실 벌침을 끄집어내는 것보다 환자가 심한 증상을 보이면 즉시 119 구급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119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응급처치 방법이 될 것입니다. 벌에 쏘인 후 간지러움, 아픔, 붓고 열감 등 약한 증상이면 상처 부위를 깨끗하게 해줍니다. 또한 찬 물수건을 대주거나 어림찜질을 해주면 좋아집니다. 부종을 해소시켜줍니다. 증상이 심할 때는 목과 입 주위가 부어오르고 숨쉬기가 힘들어집니다. 숨쉬기가 힘들어지면 쪼이는 웃옷을 풀어주고 헐겁게 하여 숨쉬기 편하도록 한 다음 즉시 병원 응급실로 달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아나필락시스 소인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응급약 키트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런 상황에 아드레날린 자가주사제를 맞아야 합니다. 아드레날린 자가주사제는 강심작용, 혈압상승, 기관지 확장 작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고비를 잘 넘겨야 합니다. 아나필락시스는 특정 물질에 대해 몸에서 과민 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아나필락시스라고 합니다. 극소량만 접촉해도 전신에 걸쳐 증상이 발생하는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으로 특히 기도가 막혀 호흡곤란 증상을 보여줍니다. 주로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나며 즉시 치료가 이루어지면 별다른 문제 없이 회복됩니다. 보통 벌에 쏘인 후 15분 이내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벌에 쏘인 사람의 약 5% 정도에서 아나필락시스 증상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진단과 치료가 지연되면 치명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응급약 키트는 없고 벌에 맞은 사람이 숨쉬기 힘들어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이러한 질문을 한 저도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일반인들이 당장 취할 응급처치 방법이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물론 의료인이라면 주사바늘 구멍이 넓은 것들을 가져와서 아담세플 정면에서 여러 개를 직접 기도에 꽂기도 합니다. 이 주사바늘을 통해서 숨을 쉬도록 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볼펜 안에 내용물을 제거하고 볼펜을 바로 목에 꼽기도 합니다. 볼펜통을 통해서 숨을 쉬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처치는 의료인이 할 수 있는 것이지 일반인이 하기에는 굉장히 두렵기도 하고 할 수도 없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하면 그러한 방법을 생각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쓰러졌을 때 응급처치 방법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